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팡. 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현대사로 들어갑니다. 진짜 빠르죠 여러분들? 근현대사는요 이렇게 축축축축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사에서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경험을 하나 했죠.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얻은 그런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잊으면 안 되겠죠. 그건 뭐였냐면 광복되고 나서 서로의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전쟁까지 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그런 모습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 광복공간, 광복되고 나서 6.25 전쟁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념이 사람보다 먼저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념이 사람보다 먼저였을 때 사람의 인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 서로 죽이고 또 죽인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더욱더 미움과 더욱더 증오만이 남으면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 항상 사람이 이념보다 먼저여야 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정말 꼭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들조차도 여러분과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함께 사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냥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넌 나의 적이고 너는 죽여도 돼.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다시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광복 직후 이 기간 중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념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모습 생각하시면서 이제 현대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45년 만세! 그날이 오면, 정말 그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읽다 보면 가슴이 진짜 이렇게 먹먹해지는 느낌. 얼마나 일제강점기를 살던 사람들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을 간절히 기다렸을까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 정말 그 날이 오면, 정말 그 날이 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인 시문의 마음, 그 꿈, 그것이 현실이 된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1945년 8월 15일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 자, 근데 이 광복 이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땅 한반도에서는 광복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조직이 이미 있습니다.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요, 바로 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네, 바로 이 조선건국동맹 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건국동맹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이 조직을 이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조선건국동맹이 이제 광복됐을 때 이제 그 이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이 땅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미 충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국외에서는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광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국내에서 국외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자력에 의해서 광복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의 급작스러운 패망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의 어떤 해방군 형태로 들어온 게 아니라 점령군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일본을 점령하기 위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 현대사가 사실은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복은 곧 뭐냐면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 분단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이 아픈 소식과 함께 왔다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이러면서 여러분들 38도선 경기를 해서 북과 남으로 나뉘고 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와 버리는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이 남쪽에서는요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 건국 동맹이 있잖아요. 이 조선 건국 동맹이 이름을 바꿔요.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좀 줄여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건준이라고 합니다. 건준. 네, 건준이라고 하는데 이 건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건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조선 건국동맹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좌우 합작이었던 형태를 갖고 있더라. 좌우 합작의 형태를 갖고 있더라. 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좌우 합작의 형태 우리는 그 앞에서 봤어요. 그죠? 바로 1929년 조직되었던 신간회, 27년이군요. 27년 조직되었던 신간회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어떤 정신들이 지금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좌우 합작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이 건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치안이 공백 상태로 놓여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권력이 갑자기 붕 떠버린 거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치안이거든. 여러분 왜 그 미국에서 어느 도시였지? LA였나? 그때 이 폭동이 벌어졌을 때 치안이 공백되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막 상가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건을 그냥 막 가져 나오고 뭐 와 이게 치안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또 그런 생각.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권력이 패망하면서 그 누구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겠지만 그 비어있는 기관,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치안이었어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가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치안 유지. 이것을 가장 중시 여기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들어온대요. 미국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이죠. 미국이 들어온다니까 뭔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어떤 나라 형태의 꼴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건준에서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니까 이 미국이 딱 들어오면서 NOP!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요. 가만히 있어봐. 어떠한 행정 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행정 조직 있잖아, 우리. 그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 그럼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된 거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3.1운동의 결과 탄생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 주석 김구가 어떤 형태로 들어오게 되냐면 그냥 개인 자격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 김구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고 이제 허가를 내주질 않는 거예요. 미군정에서. 왜냐면 지금
이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 미군정이잖아요. 점령군역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가 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8월 15일 광복되면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는 못해요. 몇 달 뒤에 들어와요. 몇 달 뒤에. 그것도 결국은 개인 자격으로. 김구가 왜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을까? 이미 김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가 직접 조선 총독부에 태극기를 꽂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이러면서 우리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김구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인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귀국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광복되자마자 어떤 그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도권은 미국과 소련, 북해는 소련, 이 남해는 미국, 이 미소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이 한반도 질서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만나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광복되고 나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정해졌냐면, 자,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신탁 통치를 하겠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직은 혼자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이 특정 기간 통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자주독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이 모여가지고 공동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한 게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쪽 이 임시정부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방점을 찍은 세력들, 이 누구였냐면, 예, 바로 이 좌익 세력들. 네, 어디까지 갈까? 저기까지 갈까? 네, 오케이, 쭉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예, 바로 좌익 세력들.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좌익 세력들은 이 임시정부가 수립된다고 하니까 오케이. 여기에 방점을 두고 총체적 지지를 선언합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지지를 선언합니다. 반면에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요 내용을 보고 우익 진영은요. 예, 우익 진영은 결사 반대합니다. 결사. 우익 진영은 반대. 반대하는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 좌와 우 사이에 엄청난 대립. 이 좌와 이 우 사이에 엄청난 대립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가 되는,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 여러분, 1946년 3.1절 기념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광복되고 나서 처음으로, 정말 1919년 3월 1일 이후 1920년 3월 1일, 1921년 3월 1일, 1922년 3월 1일, 매년 3월 1일만 되면 가슴속에 태극기를 품고 이날이 바로 3.1운동이 벌어졌던 날이었어 라고 생각했던 그날이잖아. 그런데 이제 마음껏 그 3.1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된 거야. 그게 바로 1946년 3월 1일이야. 첫 번째 행사야. 이 얼마나 이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그 기쁜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좌와 우가 따로 행사를 해요. 우익 진영은 동대문에서, 좌익 진영은 남산 쪽에서 따로 행사를 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 충돌까지 벌어집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 모습을 보면서 아파요. 그냥 아파.
근데 그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도 보면 너무 무서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댓글들 올리는 거 보면 거의 뭐 살인 나겠어, 그냥.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어차피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라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교훈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지?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또 반복해야 되는 거지? 역사를 모르기 때문인가? 많은 생각이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게 되는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건 이 좌와 우의 어떤 이런 격렬한 반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렸던 게 바로 1945년이었는데요. 이제 46년으로 넘어갑니다. 네, 46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46년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열린 거야.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건 또 웬일이야.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는 또 미국하고, 나 이거 참네요. 이 소련이 또 대립을 하네. 이게 엎친 데 덮친 데예요. 미국과 소련이 왜 대립을 했냐면,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누가 들어올 거냐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데, 미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미국은 원하는 조직이면 누구나 들어오세요. 열어놓을게요. 원하시면 들어오세요.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리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를 연다는 게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있는 거 아니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열린 게 미소공동위원회 아니냐. 그런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세력이 여기 들어온다는 건 모순 아니냐. 안 된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세력만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다 나름대로의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미국은 이게 사실 이제 이 사회주의 이쪽은 여러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딱 단일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민족주의 진영, 소위 우익 진영은요, 여러 조직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그 여러 조직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자신의 어떤 힘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사회 쪽은 단일 세력밖에 없으니까. 반면에 소련 쪽은 뭐냐면 우익 쪽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좌익 쪽만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참가 자격, 과연 누가 참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논의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되는 것. 결국은 결론을 못 내요. 결론을 못 내고 어떻게 휴회됩니다. 휴회. 안 되겠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다시 회의하자. 이렇게 되냐는 얘기죠. 자, 그러자. 자, 여기서 이 휴회 결정이 내려지자 이 참 당시 정치인 중에서 정말 그 정치 감각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이 정치인의 정치 감각은 전 최고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자신이 목표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정말 되게 동물적 본능적 감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정치 감각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승만입니다. 정치 감각이 있다는 것은 칭찬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어쩐 이 이승만 정치인이 쫙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미국과 소련이 지금 대립을 해? 그리고 휴회했어? 그래? 판단한 거예요. 이 땅에서 미국과 소련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지금 38도선으로 지금 거의 분단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서 소련은 북한 쪽을, 그리고 미국은 남한 쪽을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 불가능하다. 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빨리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소련을 격퇴하자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겁니다. 정읍에 내려가서 한 발언. 이 정읍 발언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사실 그 이전까지 남북이 분단될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점령군 형태로 지금 미국 소련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분단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이승만의 정읍발이 딱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때린 거예요. 뭐야? 이러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그러면 북한도 정부 수립? 뭐야? 그럼 두 개의 정부, 그럼 우리 분단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주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와 우가 대립하고 나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전개한 운동이 바로 이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겁니다.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이 좌에는 바로 여운형이 이끌고요. 그리고 우에는 김규식이 이끕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운형은 사실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 좌우 어떤 그 세력 중에서 어떤 그 중도 좌의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중도 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이렇게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한데, 그러니까 좌익은 좌익인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주 한쪽에 치우쳐 있는 대표적인 그 남로당, 조선공산당 이쪽 계열이었던 박헌영 같은 인물이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극좌죠. 완전히 쫙 기울어져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입이 가능하고, 이 김규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김규식이 바로 이제 3.1운동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파견됐던 그 인물이에요. 이 김규식 같은 경우도 중도 우파, 우익은 우익인데 완전히 극우는 아닌 거야. 이쪽 완전히 저쪽 이 김규식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승만, 김구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있는 이 좌와 우가 합작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양측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들. 사실 초기에는요 미군정도 이 좌우 합작 운동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당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박헌영이라든지 이승만, 김구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동력이 떨어져요. 참 묘하다. 정치를 이렇게 보면 목소리가 크고 선명한 정치인들이 결국은 이기는 모습들이 많아요. 뭔가 어떤 그 극단적 대립을 겪으면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줘야 그 정치인들이 계속 지지를 받더라고요. 뭔가 좀 타협을 끌어내고 중간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는 정치인들은 무색무취라고 하면서 결국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지점 속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 크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은 결국 이제 그런 모습으로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해요. 나중에 여운형이 또 암살까지 당하거든요. 어쨌건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나오고 있다. 1차 미수공이 이승만 정읍 발언, 그리고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을 여러분 일단 기억 좀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47년도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다시 2차 미소공동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큰일 났어. 바로 이때 미국 대통령 이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선언이에요. 이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바로 냉전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냉전에 만든 열전이죠, 여러분들. 뜨거운 전쟁, 빵빵빵빵빵 총 쏘면 막 싸우는 거.
냉전은 그런 어떤 총소리, 포소리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정치, 어떤 그 중요한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블럭이 형성되면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47년도 트루먼 독트린에 의해서 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트루먼 독트린 벌어지면 2차 미소 공이 열리는데 이게 되겠냐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 지금. 그 미소 냉전의 그 양축이 지금 미국과 소련인데 그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겠냐고. 안 되죠. 결국 이 미소 이 공동위원회는 결국 또 대립을 해요. 똑같이 어떤 문제로? 네, 똑같이 참가 자격. 이거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네, 결국은 결렬이에요. 이제 완전히 결렬이 됩니다. 완전히 결렬이 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이 문제를 어디로 넘기냐면 이제 유엔으로 넘겨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복되고 나서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광복됐어. 우리 힘으로 광복 못 시켰어. 미국과 소련이 점령군 형태로 들어왔어.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질서가 지금 결정되고 있어. 그 대표적인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야. 근데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조차도 지금 해결책을 못 보면서 결국 이 문제는 다른 유엔 쪽으로 넘어가는 다시 제2부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뭔가 일이 지금 자꾸 꼬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네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지 다음 챕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